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천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가입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국민혁명당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이 국민의 힘이 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중대가 되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 성상훈 부위원장님 모시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라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처음에 거 띄워주실래요? 네. 属于胡说是他，包围全军帮忙嘛，请说全军的你还去说。 방금 제가 처음 받은 방언이 중국어 비슷한 방언을 받았습니다. 국민혁명당 천만 당원 가입을 위한 실시간 방송, 이거를 이제 한번 방언으로 읽어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동북공정을 통해서 김치공정, 한복공정, 떡볶이공정, 역사공정 별짓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북공정 저지위원회 이것도 우리가 진행할 예정이죠. 하여튼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 제가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PPT를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국민의힘 중국 공산당과 MOU 체결. 야, 이게 보수정당 맞냐? 중국 공산당과 이 협약을 체결하는 정당이 과연 보수정당인가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도 이거 몰랐습니다. 이거 몰랐는데, 이게 며칠 전에 이게 7월 12일 날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가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사를 만난 이준석, 공산당과 오랜 시간 교류, 경제, 대북, 현안 협력 기대,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게,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는 2009년 맺은 MOU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며, 그간의 양당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계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의힘이 그전 2009년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2009년부터 중국 공산당과 국민의힘, 그때는 이제 뭐 한나라당이겠죠.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체결해왔고, 놀래를 놓잖아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제 교류를 했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이게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국민의힘에서 왜 홍콩 인권 탄압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위구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고 저자세로 나갔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뭐 여러 명 만날 때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왜? 북한 인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을 못 챙기고 그 북한 인권 하나 말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남쪽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성이 없고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그 정치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는 표가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그쪽 분들한테
서울에다가 북한 인권 박물관을 하나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좌파들이 반발할 거고 우리 국민들은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좌우가 갈라지고 보수 쪽에 이 표가 집결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게 표가 안 됩니다. 계속 4.3 특별법 문제라든가 국가보안법 문제도 동일한 스탠스를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죠. 그 제가 그 제주 4.3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2년을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취재하고, 그 이덕구 사령관, 반란군 2대 사령관 이덕구가 한라산에 숨어서 밥해 먹던 그 은신처까지 제가 카메라 메고 올라가서 다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한라산을 20번 이상 올라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가 나 섬인 줄 알았는데 갈 때마다 산만 타가지고 나 그 제주도가 섬이라는 거 참 오랜만에 진짜 처음 알았는데, 그 저희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님하고 거기 제주도에 그 우리 이승학 사무총장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계속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주 4.3 사건이 그 북한 남노당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예. 공산 이제 폭동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뭐 보좌관들,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전부 다 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중앙에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중앙당에서 언급하지 마라. 공산 예. 폭동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저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런데 오늘 이 중국 공산당과 2009년부터 예. 이 MOU 협약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예. 협조해 왔다. 이런 부분을 듣고 나서는 정말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는 예.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기사를 한 번 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한국과 중국은 주요 교역국으로서 그리고 이웃 국가로서 앞으로 같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다소 있다라며 지역 내 경제 문제나 아니면 안보 문제, 대북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경제 문제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안보 문제를 왜 중국과 협의를 해요? 아니, 그죠? 우리는 상호 방위 협약을 미국과 체결하고 중국은 조중 동맹을 맺어서 북한과 상호 방위 협약을 맺었는데 적국과 다름없는 중국과 안보 협약을 해왔다. 예. 지금까지 2009년부터 이 안보 문제를 논의해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2009년부터 우리가 국민의힘이 옛날에 한나라당 때부터 2009년부터 안보 문제를 중국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북한 문제도 북핵 문제도 중국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핵 시설과 핵 기술과 그다음에 그 우리 미사일 운반하는 그 대형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바퀴 여러 개 달린 거. 이거는 북한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인데 중국에서 대준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랑 안보 협의를 하면서 우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저기 국민의힘 전신 내지는 한나라당과 상호 협의를 하는 와중에 중공은 북한의 핵 기술 협조, 핵 관련 미사일 움직일 수 있는 차량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저 발언들은 스스로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정당은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고, 예, 이중대라고 선언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야 나는 중국의 스파이다, 중국의 이중간첩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종전의 여당일 때부터 중국 공산당과 협약을 체결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도가 됐는데 국민들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질 않았죠. 한번 보도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교류 협력을 체결한 게 이제 2009년
저기 11월 달인가요? 장광근 11월 3일. 예, 장광근 그 사무총장인데 추후 정당 간 협력과 정당 외교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제 11월 3일 날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저기 중국의 저기 왕자루 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과 한나라당 중국 공산당의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뭐 각서에 서명했다.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똥자루라는 단어는 잘 알지만 왕자루라는 단어는 오늘 처음 듣네요. 예. 왕자루와 교류 협력 강화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는데 그때 이루어진 장소가 아까 중국어로 발음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조어대입니다. 조어대. 예. 이 조어대가 각국의 정상이라든가 굉장한 VIP들을 데려와서 머물게 하는 곳 거기 맞죠? 예. 거기에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그리고 중국의 아까 똥자루가 아닌 왕자루, 아, 왕자루. 예, 왕자루와 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예. 참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었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당은 앞으로 교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 문제와 국정 운영 경험을 교환하며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국제 문제라고 하면 이 국제 문제가 결국은 이제 대북 문제 그리고 우리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장광근이 누군가 하고 좀 보니까 이분이 이제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좌진 2명에게 1억 1,970만 원을 리펀드 받은 거죠. 돌려받은 거죠. 야, 월급 주고 야 돌려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뭐 징역 8개월인가 받았는데 그 이분이 이제 보니까는 MB 때 친위대였습니다. 중진들한테도 막말을 뭐 하는 뭐 그 정도 위세였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예. 이게 민주통합당 출신이죠.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세력이라든가 그쪽하고 틀립니다. 다른가요? 거기는 이게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그쪽이 저기 민주통합당 저기 민주당 쪽이 민주통합당 그쪽이고 여러 개 이분은 민주통합당이 있어서 통합민주당이 돼가지고 통합민주당이 나중에 신한국당하고 합당해가지고 예. 한나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은 정통 뭐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 그 무소불위에 예.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다고 하는데 실세가 가서 실세끼리 만나서 그 협약을 예. 체결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돈 문제가 조금 불분명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을지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중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그쪽에서 잘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 아주 독한 꼬랑주 같은 거 예. 술을 잔뜩 먹이게끔 하고 또 예. 뭐 다른 거 붙여주죠. 예. 뭐 돈과 뭐 이런 다른 기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공작을 하게 되는데 뭐 여자죠 여자. 네, 근데 뭐 저희들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어대까지 가서 협약 체결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여당의 실세가 예. 가서 중국 공산당의 접대를 받고 이런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러니까 장광근 사무총장이 그 MB 캠프에서 그 대변인도 하고 해가지고 MB의 복심이라고 뭐 그렇게 불릴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저런 사람이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서명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는 중국에 대해서 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가서 이 쇼를 진행했는데 결국은 MOU를 체결한 사실만 국민들에게 공개해버린 꼴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네.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저도 이 아스팔트를 10년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제가 언론사 대표를 지금 8년째를 글로벌 디펜스 뉴스 언론사 대표를 예. 8년째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은, 제가 어젠가 그제 이게 어젠가보다 새벽에 한 3시, 4시경에 갑자기 이렇게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확 들어오길래 그래가지고 이게 자다가 깨가지고
핸드폰을 봤어요. 이 시계가 몇 시인가 싶어가지고 핸드폰 본다고 봤는데 그 뭐 안경도 안 끼고 눈 감고 이렇게 하니까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시계를 본다는 게 뭐 잘못 눌러가지고 유튜브 채널로 들어갔는데 그 스콧 린가 인간과 자유기 인간과 스칸리라는 그분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커뮤니티라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뜬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야 앞에서는 뭐 저기 중국 인권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저기 뭐 홍콩 민주화 문제 뭐 저기 좀 평화롭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야 중국 공산당하고 이런 협력을 했다 해가지고 짧게 기사를 써놓은 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놀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자료를 다 제가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새벽 3시에 찬바람이 들어가지고 이 집 요즘엔 날이 덥잖아요. 맞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잠에서 깨어나고 핸드폰을 봤는데 그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이걸 찾아낼 정도면 이게 확률적으로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그걸 보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준 것과 다름이 없는 사실을 보여주셨네요. 그죠. 이거는 그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저도 뭐 정말 우연찮게 찾은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맨날 그 하나님한테 이 나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니까 저렇게 그 십몇 년 동안 맞습니다. 감추어진 그게 갑자기 확 드러난 거죠. 우리가 이제껏 저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죠. 또 귀를 멀게 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저 국민혁명당을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예. 우리가 중공의 마수가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뭐 정의당을 포함한 이 좌파 진영의 정당에만 침투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공의 마수는 2009년부터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믿었던 국민의 힘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우리가 앞전에 역사 방송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한 게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의 헌법 그 전문에 보면은 신인 일처로 중에 협응하여 인간과 신과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일치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상해 임시정부에 그래 나와 있고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7조에 보면은 그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선언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당은 국민혁명당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방송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또 주장하는 정당이 하나 있는데 그 정당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발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정당의 대표조차도 실은 친중 인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뭐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대우그룹에서 중국 기획조사부장을 했습니다. 그 저도 옛날에 해운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우리 회사가 중국에 중국 조선소에 이제 많이 배들이 들어가서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사도 있고 했는데 한 번씩 가면은 거기에 공산당의 간부가 거기 지사에 그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게 그 공산당 간부가 없으면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면은 뭐 50도짜리 뭐 꼬량주 주고 뭐 그래 하니까 그 술을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중국 출장 갈 때마다 겔포스를 한 박스를 사가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2개, 3개를 먹고 속을 완전히 무장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우그룹 중국 기획조사부장을 조원진 대표가 할 정도 같았으면은 저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 엮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중국 한인회 부회장을 한 사실까지 있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08년에 국회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이었던 2010년에서 2011년까지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합니다. 초선 의원이 원내 부대표를 한다. 굉장한 이
뒷배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한나라당이 그 뭐 3선 의원, 4선 의원 뭐 쟁쟁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선 의원이 원내 부대표를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우리는 의심스럽고, 그리고 2003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 당사한다고 하면서 그 저 한나라당의 교육기관도 다 연수원도 팔고 뭐 그랬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소위 말해서 당에 돈이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하고 아주 심각하게 엮여 있는 분이 초선 의원이 되자마자 한나라당의 원내 부대표가 됐다.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2009년 11월 달에 중국 공산당하고 한나라당이 정책협약 MOU를 맺었다는 예. 거는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2009년 11월 달 정책협약을 맺은 바로 직후 11월 2일 날 11월 3일 날 정책협약을 맺은 뒤 한 달 조금 지나서 예. 조원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시진핑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인데, 대한민국의 초선 의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하고 이렇게 면담을 한다? 이게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난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 원전을 예. 중국에 수출하는 건데, 이 원전을 수출한다고 말은 수출이지만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예. 원전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는 예. 이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원전 APR 1400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회사의 기술을 우리가 이제 이전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수출했을 때 뭐 노얄티가 5% 정도, 그 뭐 몇 조 원 노얄티를 뭐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RC-1400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이제 원전이 있는데 중소형 원자로죠. APR 1400. 예. APR 140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원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킨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의 원전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진출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이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킨 중소형 원자로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핵기술, 원자력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슈퍼에서 뭐 물건 사듯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맞습니다. 미국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 없이는 뭐 불가능한데, 조원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초선 의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부대표가 됐고, 원내 부대표가 됐고, 원내 부대표 자격으로 시진핑 국가 부주석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원전 중국 수출 뭐 이런 이야기, 에너지 환경 분야 협력 강화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탈원전해가지고 해체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이제 중국으로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거하고, 이게 사실은 정책이 그냥 10년 이상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조원진 의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중국 행보를 보여왔죠. 그래서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 광화문 시위를 하면서도 한 번도 중국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조원진 의원이 친중국 행보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 2014년 2월 2일 날 보니까 이제 대구 경제 중국이 그 답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대구가 애국 보수의 성지라고 했는데 요즘 완전히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출신이 뭐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뭐 할 정도로 완전히 다 넘어갔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강남 좌파처럼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2014년 뭐 2월 2일 날 저런 대구 경제 중국이 그 답이다 저런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대구의 지식인들을 다 이제 끌어모으고 친중 인사로 전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저 하고 나면은 뭐 또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말고 중국에 한번 오십시오. 그때 주관이 한중 경제 포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중국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구에서 제일 먼저 퍼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한에서 2020년 1월 중순경에 그 수학여행단이 한 1000여 명이 이미 대구를 대한민국에 들어와. 와가지고 대구를 그 휘젓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대구에서 그 코로나가 확진자가 퍼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구만 갔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겠죠. 서울이나 뭐 평택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데 다 돌아다녔겠죠. 그러면 이미 수도권은 코로나가 이 전철을 통해 가지고 다 퍼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방역 쪽의 전문 얘기로는 예. 1000명 이상 돼 있는 상태라면 이미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는 상태라 예, 예. 방역 조치를 통해서 막을 수 없다는 이런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네. 그 중국인들을 막아달라고 대한의사협회가 6차례인가 7차례 대정부 뭐 건의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8번이나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절대로 중국인들은 안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산 그 시노팸 그 물백신 맞은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제일 먼저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중국산 백신을 맞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면 여러분들 맞겠습니까? 저는 중국산 백신을 참 맞으라고 하면 도망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외에도 조원진 의원이 그 중국과 관련 사업을 하면서 예.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미디어워치에 기사가 난 거를 보니까 조원진 국회의원 신분으로 중국 매출 70억 올려 개인 재산 5억이라고 신고되는데 이게 맞냐 뭐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중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는 뭐 제가 저희들이 알 수가 알 수는 없지만 없죠. 근데 매출을 70억이나 올렸다. 대중국 매출을. 그리고 이 조원진 의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친중 입장을 취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예.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저기를 보시면 만약에 그 저기 미디어워치의 그 변희재 대표가 저 때는 변희재 대표였죠.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가짜 뉴스를 썼으면 아마 구속됐을 겁니다. 그런데 구속 안 된 걸 보니까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기 저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요.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저 기사를 따온 겁니다. 예. 2015년 6월 19일 날 국회의원 회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과 한국 정치의 뭐 시사점 이래가지고 시진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요. 예예. 시진핑 반부패 정책을 정말 잘해 왔으니까 한국 정치도 이걸 본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런 컨퍼런스를 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중국 공산당이 아니 부패 덩어리인데 말이 안 되는 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저기 참석자를 보니까 유승민, 김무성, 조원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중국 공산당하고 저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알겠지. 그다음 한나라당이겠죠. 이 가교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걸로 저희는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김무성 의원이나 그리고 유승민 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 친중 인사라고 분류하는데 이런 의심을 들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겨레 기사인데 김무성, 시진핑 면담, 6자 회담 재개 필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니까 한국의 여당 대표가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것은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1997년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앞선 두 대표는 이후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다. 그러니까 이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박근혜 이회창 이분들이 이제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다고 한겨레가 기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는 시 주석을 만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그러니까 뭐 한겨레의 기사 자체가 원체 이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저 내용으로 한겨레가 기사를 쓴 것은 팩트다.
이렇게 예.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이 중국 공산당이 2014년에도 이제 대한민국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이 뭡니까 이게 개입을 해왔다는 거를 2009년에 양 당이 예.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한 교류 협력이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당 대표가 예, 예. 가서 시진핑을 만나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저거는 이제 2015년 9월 3일 날그 중국 전승절 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저 독재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게 이제 국민의힘의 친중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인 거죠. 예,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특사를 2번이나 보내고 예. 굉장히 이제 중국 방문을 막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에 방문하게 된 전승절날 중국에 방문하게 된 계기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중파들의 의견을 그죠? 반영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야,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국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를 잃었습니다. 사드는 북핵에 대한 기초적 방어 체계입니다. 이런 하나도 틀린 말이 없네요.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사드 관련해서 보복을 하는데 롯데 뭐 사탕 통관 불허하고 롯데 제품들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불태우고 현판령을 내리고 뭐 그리고 이제 여행 다 취소시켜버리고 중국에 있는 그 관광객들이 한국에 못 오게 막고 뭐 등등등 뭐 그래가지고 중국의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도 중국에서 철수를 한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날 방문했다고 중국에서는 호들갑을 떨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띄우다가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드 배치 논란 속 중국 내 박근혜 이미지 1년 새 급전직하라는 기사가 이제 연합뉴스에서 났는데 이게 2017년 4월 11일 기사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당시 보면 법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하라, 하야하라. 법여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보고 내려오세요, 하야하세요. 자신들을 뽑아준 예. 대통령에 대해서 그 법여권이라면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의 예.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사드 배치한 뒤에 예. 중국에 이제 압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촛불 집회가 이상하게 일어났죠. 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이런 영향하에서 일어나서 촛불 집회가 아주 대대적으로 번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숫자도 그렇진 않지만 예. 법여권 내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예. 이런 사태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문재인, 박근혜 자진 하야에도 탄핵 선고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국민의힘에서 자기들 힘만으로 박근혜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지령이 내려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진 하야하라고 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탄핵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머리채를 질질질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힘에 붙이니까 이 종북 주사파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세력들한테 SOS를 친 거예요. 네, 좌우 합작이 여기서도 이루어지네요. 예. 좌우 합작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고 좌측 날개와 우측 날개로 그래서 좌우 합작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좌우 합작은 언제나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이 부분은 결국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예. 이러한 움직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뭐 광우병 파동 나고 하니까는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무슨 아침 이슬을 불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참이슬 먹으면서 소주를 마신 게 아니었나요? 아침 이슬 노래를 부르면서 아침 이슬 눈물을 노래를 흘렸다 뭐 불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좌측 인사들, 진보 예.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결국은 지금 예. 감옥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실용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과거 운동권 출신들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죠. 맞습니다. 중도 실용주의란 거를 다 그런 용어를 설계하고 용어를 만들고 뭐 그런 거 설계하고 한 그 총대를 맨 사람이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좌파들은 이제 언어의 기술사들입니다. 예. 언어를 듣기 좋게 만드는데 이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합이라고 해가지고 대통합이라고 하면서 또 이저 진보 좌익 인사들 인사들을 예, 그러니까 포용했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때 그 사람들을 대거 내각에도 앉히고 국민의힘의 당직자로도 앉히고 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힘에는 그 저기 당직자들 노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민노당 출신들이 와가지고 그 노조를 만들어줬다. 정당 중에 그런 유일하게 이야기를 직원 하더라고요. 노조가 예. 있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문재인, 박근혜 자진 하야에도 탄핵 선고해야, 뭐, 이렇게 문재인이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예.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정당당하게 예. 심판을 받고, 예. 그 자리에서 탄핵되셔야지 어떻게 그냥 자살하시려고 합니까? 예. 자살하지 마시고 꼭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또 전국의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 수녀들이 전국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뭐 미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도 그때 8대 0이었습니까? 예, 8대0이었습니다.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뭐 7대 1, 뭐 7대 2, 뭐 이런 것도 아니고 8대 0이란 거는 이건 압도적인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당 야당이 이미 짜고서 탄핵시키기로 그때 당시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3사람, 그리고 여당에서 임명한 사람 2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 또 1명. 그래서 친박근혜 세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6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예. 이 탄핵이 선고가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하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보시면 그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었습니다. 야당이 제기를 한 거고,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여당 새누리당에서 소추위원을 맡았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법 위반이란 명백한 예. 그런 그 범죄 행위가 이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기춘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탄핵을 시킨 거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그 자기 당의 사람이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합심해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 탄핵안을 이렇게 통과시킨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시키려고 했다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막아줬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탄핵 더욱이 이게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제적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예. 제적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에서 국민의힘 자체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자체에서 반대하면 탄핵 소추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추진 사유도 보시면은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피의자 규정,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예, 판결이 확정돼서 형사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서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단순한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 소추 의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보시면은 대통령이 탄핵되려면은 그거는 내후 외환의 죄, 그러니까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탄핵이 불가능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된 거죠. 예, 내란 또는 외환이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예. 형사소추가 면제가 되면 대통령이 있는 재직 기간 중에는 범죄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져서 이런 불법 탄핵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는 드루킹으로 이 화면을 보시면 김경수는 드루킹 그 네이버 여론조작 댓글을 뭐 8천만 개인가요? 9천만 개. 8천만 건 이상 예. 거의 1억 건을 댓글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유죄가 고등법원에서 유죄는 나왔죠.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도 면하고 수갑도 안 수갑도 차고 안 다니고 채우고. 그리고 지금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박근혜 조국도 마찬가지죠. 예. 조국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수갑을 찬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어디를 도망갑니까? 얼굴 다 팔렸는데. 네, 대통령 신분을 예. 가진 분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저 때는 이제 뭐 탄핵이 됐으니까 탄핵되고 나면은 어디를 도망갑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그리고 탄핵 사유도 아닌데 탄핵이 되고 수갑을 차고 저렇게 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이 뭐라 했습니까? 영입해준 박근혜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야, 준석아, 야, 저 더불어민주당, 아니, 저 국민의힘의 저 당대표 이준석아, 야, 이놈 새끼야, 그 사내가, 그 시기 달고 태어나가지고, 임마. 정치인이 되기 전에 우선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그리고 그 하버드에서는 법대 공부, 법학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이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을 했다는데 헌법 한번 읽어봤나 모르겠어요. 예. 헌법 한번 읽어봤나 모르겠고 형법 한번 읽어봤나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 탄핵 정당했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국민들에게 모욕을 주고 바로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을 했다는 이유로 예. 탄핵이 된 겁니다. 그죠? 예. 중국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뭐 보좌관들 이 친구들이 전체가 다 중국 공산당의 일부가 됐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저 국민의힘의 당원 28만 명 당원 여러분들은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됐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상 명세에서는 당원 가입 증서는 아마 중국 공산당 저기 본부에 아마 넘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또 뻘짓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100만 명 이상 회원을 거느린 이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장, 나스닥 상장을 국가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마인 회장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 알리페이를 만든 마인 회장 같은 경우도 그 회원 명단을 중국 공산당이 넘기라고 했는데 예. 안 넘겼어요. 예. 안 넘기니까 한동안 행방불명돼서 예.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명단을 다 넘겼죠. 명단을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빅테크라고 하죠. 그 인공지능 뭐 이렇게 그 빅데이터 수집하는 그 자료들이 중국인들의 자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의 CIA나 정보기관이 그걸로 시진핑을 끌어내릴 수 있는 공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거를 지금 반대하고 막고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손해가 5경 예. 5조가 아니라 5경 정도의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국민의힘의 당원 여러분들 당원들의 그러한 신상 명세서는 중국이 안 가져갔겠습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 개인 정보들이 저희들은 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에 여러분께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은 뭐 저기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그 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저 거칠어서 뭐 목사님이 싫어서 나 가입 안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가입을 국민혁명당에 당원이 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넘어가고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여자들은 이제 중국인들의 발 마사지를 하게 될 거고 남자들은 뭐 장기가 털리겠죠. 장기를 털려서 예. 어딘가에서 버려지는 시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의 가입은 대한민국을 중공으로부터 그리고 저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당원 가입을 위한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 여기에 전화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시거나 또는 1636 전화번호를 누르셔서 국민혁명당 이렇게 외치시면 거기에 이제 끊으시고 나면 우리 가입을 위한 이런 문자가 갈 겁니다. 1544에 5556이나 아니면 1636 누르셔서 국민혁명당 이렇게 외치시고 끊으시면 또는 실시간 채팅방 위쪽에 파란색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중공으로부터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국민혁명당 치고 들어가시면은 그 온라인 가입도 되고 거기서 또 당원 가입 저 원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준석 그 당대표가 젊지만 이렇게 30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뒷배가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준석 아버지가 유승민 친구다. 유승민 친구예요. 그 유승민 의원의 친구였으니까 이게 또 유승민이가 친중 인맥으로 우리가 아까 그 포럼에서 보면 친중 포럼에서 유승민 의원도 나왔는데 그 스탠스를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주호영 그 이번에 그 당대표 나오신 그 주호영 의원이 야 이준석 아버지가 유승민 친구인데 아빠 찬스까지 거론하냐 이게 무슨 청년 정치인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경제 대통령에 도전을 합니다. 도전한다고 했는데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은 조원진, 김무성, 유승민, 시진핑 요렇게 엮여 있네요. 시진핑 반부패 정책 찬양하는 그 모임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가 중국 식민지로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거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작이라고 보이는 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기존의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아이 저놈 저것도 돈 받은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뒤를 캐고 하는데 이준석이가 나오면은 얼굴 마스크도 신선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겠죠. 그러니까 성동적서로서 시간을 벌면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잠식해 가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친중 세력들의 공통점이 부정선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특히 미국 선거, 대한민국 부정선거, 4.15 총선 부정, 미국 대통령 부정과 관련해서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그거를 부인하고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이런 입장을 친중 인맥들이 꼭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준석이가 이재명에 감명했다. 나도 부정선거론자들 1000명을 차단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는 이런 표현도 쓰네요. 뭘 감명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점지사라서 점에 감명을 받았나요? 아니면 뭐 바지에 감명 이재명 점지사. 자, 그런데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준석이가 부정선거 의혹 당 지도부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 뭐 이런 또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데 당원들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선거를 보면 항상 국민 여론, 그냥 당원 뭐 여론조사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그 서울시장 후보 뽑을 때도 그 국민 또 여론조사를 뭐 한 50%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근데 당원도 아닌 사람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당원에 가입해서 당비를 낸 사람들하고 전혀 당비도 내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예. 50% 국민 중에는. 예, 그러니까 고려대 총학생회장 뽑는데 연세대 학생들이 와서 투표를 해도 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6학년 5반 반장 선거를 하면은 6학년 4반 친구들은 여기 6학년 5반 반장 선거하는데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 국민 여론조사 50%가 누가 들어옵니까? 중국 애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또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민법이라든가 예. 외국인에 대해서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주장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민자치법안이라든가 예, 예. 여기에서는 주민에는 외국인 이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들도 포함시키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접을 한다는 얘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선거할 때 예. 당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예. 이런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 최근에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3조가 넘는 금액이 예. 외국인에게 의료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 또 한 76%는 예. 중국인한테 예. 우리 의료보험료가 2조 6천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예. 오늘 뺐는데 그 국회 있죠. 국회의 그 예. 입법 청원 동의 그거 외국인도 입법 청원 동의가 가능합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원법에서는 국민에게 청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권. 국가에 어떤 것을 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청원권이라고 하는데 입법청원, 국회의 입법청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만 있으면 국회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중국인이 몇 명 들어와 있죠?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 잡히는 게 110만 명인데 거기 이제 이중국적으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한 200만 명이 들어와 있는 그러면 거죠.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내리면 한꺼번에 쫙 청원을 할 수 해야죠. 있고 해야죠. 한꺼번에 이렇게 가능하면 예. 얼마든지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죠. 주민자치법에서는 예,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내용이 있어서 예.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대접을 하게 되면서 예, 지방자치단체장, 예. 지방자치의회 의원 예. 이런 것까지 나중에 다 잠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데 예. 이런 일이 바로 현실화 되겠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이준석을 잘 보시면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모든 언론이 이준석을 띄워줍니다. 이건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고 유승민 뒤에 그 중국 뭐 조원진 중국이 있다는 거 아까 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이가 당대표 될 때도 당원들 의사하고는 이거 도저히 뭔가 안 맞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많은 분들이 야 맞습니다.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하고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제 예. 절대로 이제 부정선거 아니라고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민경호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가 있으면은 저렇게 그 배춧잎처럼 그 초록색 뭡니까 비례대표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용지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는 분리가 됩니다. 예.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길어요. 예. 아주 길죠. 한 예. 뒤에 수많은 정당, 수십 개 정당이 예. 있었으니까 거의 뭐 1m 되는 길이었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저렇게 짧습니다. 예. 짧은 국회의원 투표 용지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가 인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저걸 배춧잎 투표용지라고 하는데 흰색 투표용지에다가 그 초록색 투표용지가 붙어가지고 인쇄가 된 겁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때 당시에 방금 전에 예, 거 예. 넘겨주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투표 용지에 저 비례대표 선거 용지가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를 받은 사람이 출력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내 투표 용지 잘못됐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서 새로운 용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내용이 이제 인쇄된 채로 예.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사후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데 제가 또 한번 볼까요? 오늘은 뭐 딱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건 딱 두 개만 갖고 왔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저기 사전 투표 뭐 그 선거 관리인 그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송도 일동 저런 식으로 찍힌다고 도장을 여러분 다 도장 찍어보서 아시지만은 뭐 성상훈이면 성상훈 이름이 한자로 찍히든 뭐 한글로 찍히든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투표 관리관 저기 투표 용지에 도장 바깥쪽에는 빨간색 동그라미 원이 있고 도장 안쪽에는 일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투표 관리관이라고 돼 있는 거 오른쪽에 이제 그 1년 번호를 뜯는 난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 내용은 본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가 아니라 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게 돼 있는 투표 용지인데 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장기가 찍혀 있습니다. 일장기가. 여러분 이런 도장이 찍혀 있을 수가 있나요? 사전 투표 투표 관리관 누구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저거를 사후에 투표 관리관이 찍으면서 저렇게 해서 투표용지에 투표함에 넣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선관위가 이제 이제 대응을 하면서 답을 한다는 게 저거는 이게 도장이 있으면 도장 뚜껑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 도장 뚜껑을 안 연 채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저렇게 일장기처럼 뭉개져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다고 합니다. 말입니까 빵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뭐 도장 안 찍어봤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제 멍멍이로 멍멍이로 그리고 돼지로 돼지로 취급을 하는 이 설명입니다. 예. 그럼 저렇게 지금 동그라미 보시면은 저렇게 다 잘려 나가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뭐 어떤 겁니까? 저거는 이제 지역구 선거를 할 때 지역구 투표에서 1년 번호를 절취하게 됩니다. 예. 뜯고 사전 선거에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용지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몇 장이 나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저기는 이제 1년 뜯겨져 나간 그거는 1년 번호를 따로 또 보관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지금 부정선거 없다고 하죠. 옛날에 자기들 한번 써먹어 봤다는 겁니다. 2020년 선거에서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실리아 TV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미 한번 해먹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이 협약을 체결해서 무슨 기술을 전수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 이 투표 개수기 뭐 우리가 뭐 개수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도미니언 도미니언 이 투표 기계가 뭐 중국에서 생산됐다는 얘기였죠. 중국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를 지금 입을 닫고 있냐면은 자기들이 옛날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도 해먹었다는 게 부정선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너희 뭐야 옛날에 했는데 내가 입 닥치고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목을 잡혀 있는 겁니다. 무슨 약점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뭐 했습니까? 4.15 총선 개표가 완전 끝나지가 않았는데 중간에 저녁 때니까는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선거 결과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어디선가 통보 받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프로 야구를 하든 간에 9회 말 투아웃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대표가 싸우다가 갑자기 확 나가버렸다는 거는 이미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다 자기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의 이 IT 기술이 들어와서 이번에 부정선거팀에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혁명당의 전신인 기독자의 통일당은 253개 지역구 전체와 비례대표 전체에 대해서 부정선거 소송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 가처분을 하면서 서버에 대한 가처분을 해달라. 그런데 어떠한 법원도 서버에 대한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흔적은 서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런 중국의 영향력, 중국의 예. 기술이 들어가서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오면서 표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이거를 숨기려고 끝까지 이렇게 막았던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전에 그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 누구였습니까? 국민의 홍준표. 홍준표 그분도 선거 결과 저녁 때쯤 되니까는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본 게 아니고. 네, 아니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왜 중간에 나가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도 옛날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공범이란 거예요. 공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완벽한 증거가 나와도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통계상으로 있을 수 없는 63대 36. 아니 이게 여러분 63대 36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까? 참 이 통계를 보면 거짓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뻔뻔한 거짓말이 없다고들 하니까 참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면요 고소고발 당합니다. 제가 이 방송 어제도 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저희 회사 방송 개인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거는 거기서 하면은 이 사이트를 폭파시켜 버린다고. 맞습니다. 구글에 이야기해가지고 네. 유튜브 계정을 정지시켜 버리고 그리고 뭐 고소고발하고 뭐 그러는데 당의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예. 당의 변호사들이 다 보호를 해주니까.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중요한 거고, 이 애국 활동하시는 분은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하시고 애국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이준석 대표가 또 요새 하고 있는 게 김구 선생 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김구 선생을 왜 좌파들이 저렇게 띄우겠습니까?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부인하고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 왜곡을 예. 그대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범 김구 선생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예. 이런 일들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백범 김구 선생을 좌파들이 띄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화면 보시면 그 2021년 4월 11일 날 그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102주년 기념식을 서울 용산 백범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김구 정신을 강조한 이준석 완전한 통합으로 대선 임해야 한다. 통합도 얘기를 하네요. 또 대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완전히 그 공산주의자들 다 끌어들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야 보수 세력이 김구 선생 추모 소홀한 것은 잘못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김구 선생을 소홀히 했나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역사를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뒤에 뭐 중국이 어떻게 또 연결돼 있어서 그런지도 알 수가 없는데 예.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예.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부터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예. 좌우 합작. 자,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뭐 국내외에서 여러 개의 이제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우수리스크, 뭐 대한국민의회, 신한민국 임시정부 평양, 상해 임시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고려 임시정부, 간도 임시정부 막 생기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그 통합이 되는 게 1919년 4월 23일 날 생겼던 한성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한성정부로 통폐합이 되는데 한성정부가 이제 서울에 한반도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 한성정부도 예. 상해로도 그 내용을 이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로 예. 이렇게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19년 9월 10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로 이사를 갑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이제 이동인데 문재인 정권이 역사를 제대로 이제 기르려고 하면은 1919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저 임시정부의 기념일을 기려야 되는데 상해 역사를 모르니까 임시정부를
1919년 4월 10일 날 생겼다가 한성정부로 통폐합된 그 상해 임시정부를 지금 기리고 있는 거죠. 역사를 모르는 거죠. 예, 역사를 모르면 무식한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역사를 왜 얘들이 모르냐면 설사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결국은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당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죠.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죠. 여기 예.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시면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야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을 보시면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는 나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7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국가도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예.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우리가 애국가에 천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애국가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래 돼 있는데 1942년에 그 애국가 녹음한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애국가에서는 보호하사로 돼 있죠. 애국가 가사가 중간에 언젠지 모르지만 이 바뀐 거예요. 이거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은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코로나를 가지고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엄령을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해 임시정부를 자기들이 기린다고 말을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에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거 무력화시켜버리고 그 임시 헌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다 무력화시키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들을 잡아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사실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현재 이제 기소가 돼서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에서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 재판이었는데 이 코로나 이 4단계로 올리면서 9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예. 예배를 드리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 예. 이게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예.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인데 바로 정부가 헌법 20조에 나와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예. 대면 예배를 할지 온라인 예배를 할지 몇 사람이 들어가야 될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뭐 불러야 될지 이 부분은 종교기관이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예. 문재인 정권은 예배 형식 자체를 국가가 정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종교가 정치하면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이 주장을 하면서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정교분리 원칙을 우리가 주장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짜 야당인 것 같으면은 야 그거 잘못됐다. 야 교통사고로 1년에 4,000명이 죽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1,300명이 죽었고 그중에 90% 이상이 기저질환 70대 80대 어르신들 심근경색 뇌졸중 뭐 당뇨 이런 거 있는 분들이 97% 이상이 죽었다고 야 정은경이가 발표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걸 탄압을 하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질병관리청 직원이 나와서 예.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올 2월 달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오세훈 시장의 이 고시, 이 처분은 헌법상 명백히 위반되는
예. 위헌적인 처분입니다. 위헌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오세훈 시장의 민변 출신 아닙니까? 우선 민변 전에 그 예. 국힘당 소속이죠. 예, 국힘당이 뭡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정책 협약을 맺었고 예.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 예. 그리고 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를 이제야 그 우리가 알 수 예.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2018년부터인가요? 그 우한에서 그 십자가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그 뭐 포크레인으로 저기 크레인으로 떼내고 목사 시켜버렸죠. 폭파시키고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잡아가고 그러고 그 교회를 파괴하는 거를 막으려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목사님을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생매장시키고 불도저로 밀어 죽였습니다. 예, 그런 맞습니다. 짓을 우한에서 했는데 우한 그때 폐렴이 당시에 생겼죠. 교인들이 스크럼을 짜서 그 집행하는 공안에 맞서서 스크럼 짜서 들어놓았는데 불도저로 밀어버렸죠. 예, 그게 우한이었는데 우한에서 제일 먼저 교회들을 파괴했는데 우한 폐렴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한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은 그 2017년 12월 3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공산당 대회 가서 대회에서 북경에 가서 기조연설. 기조연설하면서 이게 충성맹설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2019년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이가 중국에 중국에 당교. 가가지고 당교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당교와 또 정책 협약을 정책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2009년도에 이미 정책 협약 MOU를 맺어가지고 공산화가 됐고 친중 중국 공산화가 토착 짱깨화가 돼버렸고 이 문재인 정권은 그 전에는 종북 주사파였는데 이제 친중 매국노로 이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주사파에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종북 주사파 하던 사람들 없으니까 예. 중국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물어보니까 주사파하다가 이제 전향하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6.29 선언했을 때 나라가 자기는 완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근데 자기 동료들 중에는 이제 그냥 이제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도 싫고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고 완전히 모든 뇌 상태가 정지된 상태로 그냥 은둔 생활을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그래도 우리가 공산혁명을 해야 되니까 중국 공산당에 붙자고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쪽으로 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종북 주사파 중에. 그런데 그 종북 주사파들이 중국 공산당과 붙으면서 이 뭡니까 이 중국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 돈들이 어디로 오냐면 야 친구들한테 너 뭐하냐 요즘에 막걸리 사줄까 나오라 해가지고 뒷돈 찔러주고 하면서 은둔했던 그 종북 주사파들이 뭐가 되냐면은 이 친중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기 북한을 까고 종북 주사파를 비판하고 하니까 우리 순진한 보수 세력들은 자기 당에도 끌어들이고 자기 시민단체에도 끌어들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중국의 돈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그 스파이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두 양대 정당은 중국의 이중대, 삼중대라는 얘기네요.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이라고 봐야 하부 됩니다. 조직이 돼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 중공에 팔아먹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었죠. 김철, 기왕후 그 세력들이라든가 그리고 이 조선시대는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세력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우리가 100만 당원을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만들어내면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1000만 명 당원이 결성되면 결국 이 대중국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활동하다가 고문 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향하신 분들을 제가 뭐 많이 압니다. 뭐 전직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갔다 오신 분도 내가 뭐 알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여쭤보면은 자기는 사진 찍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방송에 나오는 게 싫다는 거야. 내가 강의를 하는데 내 강의하는 거 절대로 사진 찍지도 말고 방송도 촬영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그 북한에 약점 잡힌 게 많아가지고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떻게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그때 내 젊었을 때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반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 뭡니까 나는 나설 수가 없다,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북한의 약점이 잡혀
어떤 분들이 주사파 세력들 예, 예. 이렇게 되겠지만 친중 행태를 보인 분들은 중국에 가서 어떤 마사지를 받았는지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네요. 그제 그 사람들의 그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약점들을 완전히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 이제 그 종북 주사파는 아닌데 친중 매국노가 돼버린 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씀씀이가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부정선거는 거품 물고 없었다 하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라든가 위구르 예. 또 그 다음에 홍콩 인권 예. 탄압 문제에 대해서 예.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예. 하고 빠지면 되는데, 없었다고 개거품을 물어요.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예. 정책들을 할 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못하게 한다든지 예. 중국은 안보 경제 문제에서 최대한 협력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싹 물타기를 하게 물타기라는 거.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은 2008년 그때는 중국하고 경제 협약을 뭐 경제 교류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국민의힘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뭐 MOU 체결하고 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댓글 다는 분도 있어요. 짱깨 예. 중국 간첩들. 왜냐하면 토착장깨들이라고 우리가 판단됩니다. 중국하고 경제 교류하고 하는 거는 그 정부가 하는 거지 예. 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 공산당하고 보수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그 국민의힘이 전직 한나라당이 공산당하고 교류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 교류는 정부가 하는 거지. 정부끼리. 과거에 같았으면 냉전 시대나 그때 같았으면 사실 국가보안법 혐의로 예. 사실은 처벌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죠. 이 행태를 보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의 지금 부대표고 저는 그 정책위 부위원장이지만은 저희는 마이크 잡으면 한 3시간 4시간 이 대한민국 한국 근현대사 공산주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혁명당만이 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고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독립운동의 두 방향을 보시면 무장 독립투쟁론이 있고 외교 독립론이 있는데, 이동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독립론이고 이동희가 무장 투쟁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희가 1918년 5월 11일 날 임시정부에 이제 합류하기 이전입니다. 예,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을 하는데, 벌써 이때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하고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희가 이제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와이에 계실 때입니다. 하와이에 계시지만 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임시정부 이 내각을 소집해가지고 1920년 1월 22일 날 여운형 안공군, 한형권 이 세 사람을 볼셰비키 레닌한테 보내가지고 야, 돈 좀 받아오자고 이제 그런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동희가 딴 마음을 먹고 1920년 4월에 국무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자기 수하의 한형권 한 사람만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파견을 합니다. 돈을 한 사람만 가져오게 되면 반드시 배달 사고가 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있게 되면 이거를 함부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레닌으로부터 받아온 자금이 임시정부에 전달이 되느냐? 전달이 됐습니까? 안 됩니다. 바로 배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이라 해가지고 1차 자금 탈취 사건, 2차 자금 탈취 사건 두 번이 있습니다. 1차로 레닌한테 40만 루블을 받아오다가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하는 뭐 그런 게 일어나고, 2차로 200만 루블을 받아오는데 그 돈 액수가 오늘날로 따지면 두 개를 합하면 한 3천억이 되는 3,060억 정도. 예, 3천억이 되는 돈을 네.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희는 무장 독립 투쟁론을 외치고, 예.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외교 독립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동희 같은 경우는 무장 독립 투쟁을 위해서 예. 계속해서 군대를 기르고
그다음 우리가 무장 독립 세력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 결국은 이동희를 비롯한 한인 사회당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말과 모순되는 행동을 저지르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우리 자유시 참변 예.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1921년 예. 5월달에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1921년 10월달에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생기는데 공산당끼리 이제 공산당끼리 또 돈 가지고 싸우는 예, 겁니다. 당권 투쟁, 금전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인물이 이동희, 박진순, 김립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어선 선교사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르크츠크파 네. 굉장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뭐 이놈의 시키 저 시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르크츠크 참 예. 발음이 어려운데 이르크츠크 고려 공산당의 중심 세력은 또 여운형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예,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다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다 그 선교사님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1922년 1월 21일 날부터 2월 2일까지 또 극동인민대표대회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여운형, 김규식, 현순 등 52명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고 가가지고 또 김규식이 연설을 하는데 소비에트 만세 하고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2017년 12월 3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공산당 정당 대회에 가서 기조 연설을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우라 소비에트 이게 러시아 만든 예. 우라 소비에트 러시아.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남로당, 북로당으로 갈라지고 이 남로당의 후손들이 저기 NL 계열, PD 계열. 계열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남로당의 후손들이 만든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지금 정의당이고 지금 그 일부가 국힘당의 일부에 침투해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도 없고 힘도 없고. 국민을 지킬 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지킬 힘이 있는 곳은 유일한 정당은 국민혁명당이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당도 국민혁명당입니다. 국민혁명당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합니다.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탄의 나라인 그 악의 축인 이 소비에트 레닌 얘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일한 무장 예. 독립 세력을 끌어들여서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죠.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이 1921년 6월 28일 날 일어나는데 이 자유시 그러니까 이 대한독립군단 3,500여 명을 모아가지고 스보보드니로 오라고 합니다. 스보보드니가 우리말로 자유시인데 야 우리가 일제하고 싸울 수 있도록 러시아가 지원해주겠다고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들이 유혹을 하는 거죠. 예. 유혹을 해서 이르쿠츠크 고려 공산당이 자유시로 우리 대한독립군단을 유혹해서 무장 세력을 그쪽으로 오게 합니다. 예, 오게 하는데 막상 가니까 러시아군에 소속돼 가지고 야 러시아의 그 내전에 참전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말이 바뀌는 거죠. 예, 러시아 적군 붉은 군대에 강제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거부하자 강제로 무장 해제하는 과정에서 3,500명의 대한 독립군단이 완전히 괴멸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뭐 총에 맞아 죽든 아니면 잡혀가지고 그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려가든 아니면 이르쿠츠크의 5군단 러시아군 5군단 거리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러시아군들의 밥하고 빨래하고 뭐 똥 치우고 하면서 이 생을 말아마시는 거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고. 저는 2018년에 고려인 강제 이주 루트 블라디보스톡에서 카자흐스탄의 아슈토베까지 12,000km를 기차 타고 다 다녔습니다. 저희는 다 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자진 장군은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1930년 1월 24일 날 공산주의자 박상실을 보내가지고 권총으로 암살을 합니다. 역사책에서는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이 암살됐다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반일 그 죽창가를 부르면서 막상 반일 운동, 항일 독립투사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김좌진 장군을 이 공산주의자가 사살했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암살했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반일했다는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남로당, 북로당 걔들이 다 북한 지령을 받는 애들인데 걔들이 대한 독립군단 3,500여 명을 다 몰살하고 민족의 그 지도자였던 김좌진 장군도 암살해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돕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게 아니라 공산화를 추구한 겁니다. 예. 그리고 1922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 위반을 통과시키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925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의 개헌이 됩니다. 그리고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을 공포하고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주석이란 말 참 시진핑 주석, 김일성 주석, 공산 세계에서는 대표자를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탄핵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 3월 달에 태평양 잡지에다가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기고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냐,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말살하려는 게 그게 공산주의인데, 얘들아 너희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줄줄줄줄이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뭐 기회 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이 통일전선 전술, 이제 국공합작 또는 좌우합작, 진보 보수 양날개 통합, 이런 내용은 다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자기들의 위장된 실체를 가리는 가면인데, 이 가면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국공합작처럼 장개숙 군대가 결국은 국공합작 때문에 대만으로 쫓겨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휴전을 하고 외국 군대 철수한 뒤에 결국은 바로 북베트남이 다시 침공해서 공산화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역사가 반복돼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불교는 호국불교 아닙니까? 호국불교. 자꾸 그 중도 좌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도 좌파라는 얘기를 누가 가장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스님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스님들은 호국불교를 외쳐왔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중도 좌파라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응천 스님 같은 분들은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종교와 관계없이 국민혁명당에 가입해 주시면 100만이면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1000만이면 대한민국의 통일과 국제 문제까지, 중공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국민혁명당 가입을 위한 실시간 방송을 실시했는데, 국민의힘이 왜 저 친중 스탠스를 취하는지, 친중적인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상훈 정책위 부위원장님 모시고 들어봤는데, 이들은 2009년부터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과 MOU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도에는 여의도 연구원까지 중국 공산당 산하 단체인 이런 일종의 학술협회, 학회라고 칭해지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아주 밀접하게
정책 공조를 취해왔기 때문에 이들은 중공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공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다. 예. 그래서 내년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되든 국민의힘 소속이 되든 이 전쟁은 한중전이다라고 예, 한중전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많은 여러분 국민들이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해주시면 대한민국을 살리는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예. 뭐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뭐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벌써 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이 정당이 하는 짓거리가 공산주의자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벌써 꿰뚫어 보시고 지금 이런 정당도 그러니까 그 앞전에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무슨 애국 포럼도 하시고 뭐 온갖 활동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심정으로 이 국민혁명당을 이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그 70년 전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고 70년 동안 우리 좌익 세력들이 거짓말한 거에 속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고 독재자고 뭐 부정부패했고 뭐 그렇게 뭐 알고 있었는데 역사를 제대로 까보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 맞았고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미국 편이 됐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70년 후에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거를 지금 욕을 하실 분들은 일단 70년만 참았다가 70년 후에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게 될 겁니다. 예, 오래 사시겠네요. 예.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하라TV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 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당비 납부를 원하시지 않는 일반 당원 회원분들은 여기서 가입을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 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면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